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알기 방송 마이클 심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미국을 6일간의 일정으로 국빈 방문 중에 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은 한국 측에서 보면 이명박 대통령 이래로 12년 만에 처음 있는 국빈 방문이고, 미국의 그 바이든 정권 측에서 보면 정권이 발족한 지 지금 햇수로는 2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첫 번째 이 바이든을 국빈 방문했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두 번째 바이든을 국빈 방문하는 국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국빈 방문이라는 것은 영어로 state visit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가 원수가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최고의 예우를 갖춰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한국보다도 더 국력이 있고 미국과 교역량도 더 크고 한 중요한 나라의 그 국가 원수들이 여럿이 다녀갔는데, 왜 예를 들면은 그 독일의 숄츠 총리도 얼마 전에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다녀갔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다 그냥 공식 방문에 그쳤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 또 미국 국방부가 또 한국을 도청하다가 들킨 사건이 있어서 그걸 무마하려고 그렇다 하는 이런 그 설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지금 미국이 그 변화하고 있는 국제 질서의 패러다임 속에서 미국의 외교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로 봐야 됩니다. 저는 그 한국 문제를 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방미를 계기로 지금 미국의 국제 그 외교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한국이 정말로 세계의 6위, 7위 국가로 그 등극할 수도 있는, 경제적으로 이러한 절호의 기회가 지금 열리고 있다라는 이런 국제적인 측면에서 이번 방문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클심TV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그 후원료와 자율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소액이라도 자율적인 횟수와 자율적인 액수를 송금을 해주시면 마이클심TV 영상을 계속해서 제작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정부나 한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분석 보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며칠 있으면은 한국에서도 분석 보도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단순 그 방문이 아니고 미국이 유니폴라 시대에서 멀티폴라 시대로 가는, 변화하는 국제정치의 파워 패러다임의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그 현재의 미국은 엄청난 그 외교적인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1990년대 초에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미국이 외교 정책이 그 처음으로 Dominance Policy라고 해서 전 세계 200여 개 국가를 전체를 다 끌어안으면서 그 지배적으로 리드하고 나가는 이러한 정책을 수립한 거예요. 근데 그때 수립한 정책이 지금까지 쭉 끌고 나오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 붕괴된, 그 소련이 붕괴돼서 이제 가장 큰 덩어리 16조각으로 나라가 갈렸습니다만은, 가장 큰 덩어리가 이제 러시아죠. 그런데 이 러시아나 중공 같은 나라는 1990년대 초에는 미국 앞에서
이 고개도 제대로 못 쳐들 정도로 그렇게 나약하고 힘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이 전 세계의 모든 국가를 dominating, 그러니까 완전히 정복하고 지배하는 식의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중공이 고개를 쳐들고 이제는 할 말을 하는 정도를 지나서 러시아는 유럽의 그 지역의 그 슈퍼파워가 됐고, 중국은 그 아시아 지역의 슈퍼파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글로벌 슈퍼파워는 아닙니다. 러시아나 그 중국이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인들이 뭐 중국과 미국을 빗대서 뭐 G2다. G2라는 말은 한국 사람만 써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뭐 중국이 앞으로 그 미국을 능가한다, 뭐 슈퍼파워 자리를 넘본다 이렇게 하지만, 물론 뭐 슈퍼파워 자리를 넘보고 싶고 계속 도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과연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느냐?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1990년도 그 당시에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군사력을 다 합쳐도 미국 하나를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막강한 군사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2등부터 한 20등까지 국가의 군사력을 다 합쳐도 미국을 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경제력으로도 미국은 전 세계 경제의 4분의 1을 미국 한 나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경제 그 두 번째 사이즈인 중국과 세 번째 사이즈인 일본, 그리고 쭉 해서 뭐 한 50위, 60위까지를 합친 나라들이 전 세계 경제의 한 65%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한 5%, 10%는 150개 나라 합친 게 세계 경제의 그저 뭐 한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뿐만 아니라 정치력, 외교력, 과학력 이런 것은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중국은 뭐 그 도면 훔쳐다가 짝퉁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만들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산업은 미국의 경제 정책의 글로벌 경제 정책에 의해서 미국에서 매니팩처링을 중국으로 옮긴 덕을 보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부자를 만들어줘서 부자가 된 나라입니다. 부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 GDP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큰 GDP로 성장을 한 거죠. 어떤 국가가 부자냐 아니냐는 것은 그 나라의 GDP 사이즈만 보는 게 아니라 1인당 GDP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1인당 GDP는 뭐 만불도 안 되는, 만불이 뭐 간신히 될까 말까 하는 그러한 나라인데, 만불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중국 같은 나라는 그 한 1억 이상의 인구를 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등록이 안 된 그 아이들이 많죠.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게 비교가 될 수가 없는데 자꾸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1대1론이 뭐니, 이러한 것도 그 미국이 요지를 막아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지금 그리고 해상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는 약간의 산유를 합니다만 중국이 필요한 석유의 70%에서 80% 정도, 지금은 좀 줄어서 뭐 한 65%나 70% 정도를 해외에서 사다 쓰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배가 그 기름을 싣고 들어오다가 말라카 해협 같은 데를 통과할 때 미국이 막아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미국 혼자만 쓰려면 300년 이상을 쓸 수 있는 천연가스와 그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수출도 엄청나게 할 수 있는데 뭐 바이든이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 앞으로의 그 구구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한국인들 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운명은
미국이 앞으로 한국을 10년 후에 한국, 20년 후에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운명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한국의 반도체를 생산해내려면 일본에서 원자재가 몇 개가 들어와야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 플로리네이티드 폴리머라는 것은 원래 그 1950년대 미국의 듀폰사가 개발한 원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기술을 미국이 이제 이전을 해서 일본에서 이것을 생산하고 있죠, 폴리머를. 그리고 또 하이드로젠 플로라이드라고 해서 그 한국 사람들이 이제 에칭가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기체도 있고 액체도 있습니다. 이 케미컬 컴파운드인데 이것도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포토 레지스트라고 해서 그 빛을 더 가하고 덜 가하냐에 따라서 반도체의 겉이 더 딱딱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하는 그 물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그 물질을 다 일본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삼성이고 하이닉스고 이런 회사들이 이것을 일본에서 제품을 수입을 해야만 반도체를 완성시키고 생산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고 얽혀있는 국제관계를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때 지소미아 파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그 일본에서 그 우방이고 좋았던 관계를 망가뜨린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더 이상 좀 더 제재를 할 조짐이 보이니까 한국을, 문재인 정권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그때 미국한테 잃는다고 그랬어요. 애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본이 이런 제품 한국에다 안 팔아서 우리가 반도체 생산 못하니까 일본 좀 혼내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일본에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엄청나게 유령 회사들이 많이 생겨서 이 물질들을 엄청나게 수입을 했는데, 하이닉스라든가 삼성 같은 데서는 수입한 물건을 그대로 보관하고 쓰고 있었고 그 양이 맞아요. 근데 나머지 다른 유령 회사들이 수입한 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빠져서 아프리카나 이런 제3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간 걸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지 아닌지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국제관계가 다 망가져 버렸는데,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미국과는 더욱더 긴밀한 이 협조 체제를 구축하면서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 윤석열 정부를 보면 지금 안심이 됩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는 국내 정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내에 외교 정치는 지금 바른 길로 가는 것 같아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 돌아가고 있었던 한국의 상황을 보면 정말로 그 한 세기 전에 그 고종이 일본에다가 나라를 갖다 바치는 이러한 상황을 보는 것 같아서 무척 그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러시아 국제 정세를 돌아가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고종과 민비는 그저 러시아가 그 센 나라인 줄 알고, 망해가는 러시아를 붙들면은 뭐가 되는 줄 알고 계속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과 그 일본과 미국을 완전히 그 성나고 화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제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그런 그 무지를 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망국으로 가는 그러한 꼴이 됐는데, 그 당시에 그 고종은 어느 정도로 이 한심한 정도였냐면, 봉기가 일어나고 하니까 아관파천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들고 일어나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왕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사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국의 국가 원수가 나라에서 봉기가 일어나니까 남의 나라 대사관으로 도망가 가지고 숨어서 1년 동안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잘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러시아 공관에 1년 이상 숨어 있다 나온 거 말고도 안 갔지만은
7, 8개 나라에 그 당신네 나라 대사관에 가서 공사관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좀 숨어 있어도 되냐고 미국, 독일, 뭐 그 프랑스 이런 데 다 타진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 공사관에도 좀 피신해서 거기서 좀 살자라고 도망가 있자라고 이 얘기를 해서 비밀리에 접촉을 했고 일본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안 가게 됐지만은. 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엉망이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문재인 정권도 그다지 다르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끊임없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한하고 그 국경을 무너뜨리면서 뭐 휴전협정 맺자고 하고 거의 나라를 뭐 갖다 그냥 바치려고 하는 이러한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과 대만 간의 문제는 비단 둘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글로벌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국 대통령이 감히 중국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중국이 무력 침공을 대만으로 할 때 이것은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글로벌 문제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한국도 미국 편에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 뭐 노발대발 해가지고 이렇게 뭐 도저히 뭐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다 뭐 이렇게 했죠. 자,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미국과 사전에 조율이 있었다는 뜻을 그 뜻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미국과 사전 조율이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기시다 수상도 대만이 그 중국으로부터 침공을 받으면 일본이 무력을 사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일본은 자위대를 가지고 무력을 사용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 허락 없이. 그러니까 미국하고 다 지금 일본과 한국이 조율을 맞추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은 일본과 가까워야지만 미국과 진정한 의미의 한미일 공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일본은 헌법도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2차 대전 이후에 완전히 미국과 한 몸처럼 돌아가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그 미국과 일본의 신용을 잃었습니다. 이 좌파 정권이 지속되면서 옛날에 그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그 다음에 그 문재인 정권으로 오면서 완전히 그 막장 드라마를 다 이렇게 그 연출을 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그래서 이 트러스트를 다시 얻으려면 엄청나게 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좋은 점은 한국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일본과 조율을 맞추는 모양새를 지금 갖춰가는데 이런 것들이 잘 구축이 되면 삼국의 그 한미일 삼국 체제가 잘 구축이 되면 한국은 엄청난 그 대박이 올 수 있는 이러한 그 세계 경제의 6위 7위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재도약의 기회가 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예를 들어도 미국은 군수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을 내놓지 않는데 몇 가지만 줘도 한국은 그냥 확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로켓 발사, 우주선을 그 발사할 수 있는 그 로켓 시스템 같은 것만 하더라도 일본과 그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부러워하는 그런 기술이죠. 서방 세계가. 미국은 60년대 쓰던 기술 이쪽으로 남겨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넘겨받으면 한국이 로켓 발사체 같은 거 만들어서 수출하고 미국은 라이센스 피를 한국에서 받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 윈윈이 되는 거죠. 한국이나 미국이. 그 이외에도 또 뭐 실험용 전투기라든가 훈련용 그 비행기 같은 거 많습니다. 공군에. 이런 거 한국이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죠. 이런 거를 미국하고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가지고 미국 걸 만들어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미국은 라이센스 피를 받고 하면은 이것도 엄청난 산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트러스트를 얻고 또 핵 문제도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이 핵 개발하는 거 지금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핵을 가지고 싶어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술 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거 남한에 이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 체제만 잘 이루어지면 이런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될 수도 있고, 미국의 전술핵이 한국에 재배치가 된다면은 북핵 문제는 한 방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앞으로 10년 후에 변화된 한국, 20년 후에 변화된 한국이 과연 일본과 같이 친미 국가로 계속해서 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변화된 통일된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고 미국이 한국의 운명을 정할 수 있습니다. 통일도 가능하고 한국이 세계적으로 경제 5, 6위, 7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당연히 미국이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무진장으로 깔려있는 셰일 가스나 셰일 오일을 얼마든지 태평양을 건너서 쉽게 사다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서로가 윈윈이 되죠. 한국도 싼 가격에 미국의 셰일 가스를 사다 쓸 수 있고, 오일 같은 거. 미국은 엄청난 양을 수입하는 한국을 수입선으로 가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빈 방문이 이런 것을 구축하는 그런 토대가 되는 방문이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마이클심 TV를 많은 분들과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